안녕하십니까, 헬리오스입니다. 오늘은 지구상에 왕조 국가가 아닌데 세습적으로 권력을 승계하는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왕조처럼 3대 세습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경우는 수령 혹은 국가 주석 같은 직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국방위원장이었고요.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별 관심이 없어서. 근데 김일성은 수령입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얘네들이 김정일이 김일성 사후에 주체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사후인지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80년대 이후로는 거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김정일이 독단적으로 김정일이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전인지 사후인지 93년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94년인가요? 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주체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거기에 명시가 되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의 유일한 수령은 김일성이다 라고 명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중국에서 마오쩌둥을 그렇게 높이 세우지 않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만 비교해보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랑 똑같은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사실 이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소련에, 지금 러시아가 됐지만 소련 시절에 레닌을 그 정도로 추앙하지 않았습니다. 쿠바 마찬가지고요. 베트남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추앙하듯이 올려놓은 이유는, 그렇게 추앙하듯이 올려놓는다는 것은 거의 이 느낌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 훈민정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할아버지, 예, 태조, 이성계, 이전 6명의 할아버지들에 대해서 그 역사를 기술하는, 흔히 육룡이 나르샤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느낌의 것들을 먼저 한 겁니다. 왕조 국가에서 본인들 정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혹은 확보하기 위해서 태조, 즉 그 일대 왕을 높이고 그 일대 왕 이전의 왕들을 신격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 과정을 밟아갔다는 겁니다. 예, 그 과정을 밟아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격화되고, 상대적으로 김정일 시즌 때 대기근과 핵무기 개발 등을 통해서 국방비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게 되면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짐에 따라 또 상대적으로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향수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 가는 것들을 또 이용한 측면 역시도 있는 겁니다. 덕분에 북한 주민 내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큰 불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왕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또 그 다음 왕도 그 왕의 아들이 되고 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주민 상황은 그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육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육 내용적인 부분은 뭐 차치를 하겠습니다. 교육 수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북한에는 대학교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성 부른 애들만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전국의 고등학생들의 절반 정도는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한 해 고등학생 입시를 치는 사람의 절반 정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갈 수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대학이라고 하는 곳을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 정도 숫자가 나오지 못하죠. 아주 어릴 때부터 진로를 정해놓고 그 진로에 맞춰서만 뭔가가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주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정치 체제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잘 보십시오. 평민 출신의 망명자들, 귀순하신 분들, 탈북민에서 남측으로 넘어오신, 우리나라로 넘어온 분들의 대부분은 이유가 경제적인 겁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물론 이런 건 있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기에 생계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생계적인 범죄 때문에 거기서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탈출을 했다라는 등의 이런 스토리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생계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이런 억압에 못 견디겠다가 아닌 거예요. 근데 다만 오히려 지금 태영호 공사, 태구민 국회의원이나 황장엽 선생 같은 분들, 최고의 그런 교육을 받았던 분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하십니다. 거기 계셨어도 크게 잘 살아왔던 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교육 수준 차이라는 겁니다. 교육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 주민들만 있다라고 하면 전 4대 세습, 5대 세습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계속 이 체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정치인들 가장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의민화 정책. 적당히 바보로 만들어서 다스리기 편하게 만드는, 통치하기 편하게 만드는 정책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나라가 북한이 아닌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3대째 세습이 가능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건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북한 권력을 잡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계파가, 북한의 최초의 계파는 연안파, 그 다음에 빨치산파, 남로당파, 그 다음에 홍군파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팔로군, 일종의 홍군에 소속되어 있다가 넘어오신 분들까지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허가이 등의 숙청을 통해서 연안파, 즉 소련파죠. 소련파. 죄송합니다. 소련파, 연안파입니다. 소련파가 소련에서 넘어온 분들, 연안파가 그런 중국 공산당과 같이 활동을 하다가 넘어온 사람들, 남로당파는 뭐 남로당에 올라간 사람들이겠죠. 박헌영이 숙청했다 됨에 따라서 미국의 간첩 혐의, 미국의 간첩이다라는 혐의를 받고 숙청이 되고, 허가이
역시도 뭐 해당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숙청을 당하게 됨에 따라서 소련파와 남로당파가 전멸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세력은 빨치산파와 연안파, 즉 중국 공산당 계열이라는 거죠. 그 빨치산파는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웠던 김일성 주석과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과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2대 정도까지는 충성심이,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으로 김정은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안파라고 불리는 중국 공산당 계열 역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3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2대, 3대, 4대가 넘어가면서 그 충성심이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런 동지적 관계, 그러니까 거의 충성심의 관계죠. 주종 관계라고도 볼 수 있는 그것들이 지금의 북한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왕이 한 명 죽으면서 주요 신하들 몇 명 불러가지고 내 아들을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고명대신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런 것들이 김일성이 죽을 때, 김정일이 죽을 때, 특히 김정일이 죽을 때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김일성이 죽을 때는 김정일이 이미 국가적 권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요. 70년대부터 등장을 시켜서 거의 20년간을 후계자 수업을 하고 코스를 밟은 이후에 김일성이 죽은 거고요. 김정일은 그로부터 한 20년 남짓한 세월만 딱 집권을 하고 죽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겨우 30인가 그럴 거예요. 김정은이 그때 처음으로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명대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충성심을 이용을 하죠. 그걸 통해서 권력을 유지시키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 고명대신들이, 대신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그때 김정일의 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김정일을 받들어서 김정은을 세우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럼 어떤 반대 세력들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라고 하면 숙청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6.25 전쟁 이전 전후로 어마어마한 숙청들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났고요. 그걸 통해서 김일성 장기 독재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들의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다 잘라내게 됩니다. 오히려 김정일 세대에는 그게 별로 없었어요. 권력승계가 스무스했으니까. 근데 김정은은 자기 고모부를 죽이죠.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가차없이 숙청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북한이 3대째 세습을 해올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대 세습이 가능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권력 구조가 이미 흔히 얘기하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이 개구라를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개구라를 만들어서 뭔가 엄청 의미 있는 집단인 것처럼 포장을 해놓고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을 떠받들 수 있는 밑그림을 다 그려놓은 다음에 넘어간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태종 이방원이 어마어마한 숙청을 통해서 안정적인 왕권을 세종에게 물려주죠. 물론 김정일이 세종 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문종, 그 다음이 어린 왕
단종이었습니다. 어린한 단종 다음은 본인의 숙부였던 세조에게 쫓겨나게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3대까지는 어떻게든 유지가 될 수 있으나 4대는 누군가의 반기, 하대로 넘어는 가시겠지만 누군가의 가가 거기에서 어떤 혼란을 야기하는 무엇인가가 나올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거는 지난주에 좀 방송을 쉬면서 김정은 사망설과 관련해서 얘들은 왜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유지가 되고 거의 지금 한 80년, 75년째죠. 예, 75년째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네요. 날씨가 덥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오늘도 전 역시나 헬리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